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본인의 보좌관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어제 야당의 신원식 의원이 직접 해당 부대 관계자들과의 녹취 파일,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대위와 중령이 모두 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명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추 장관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현역 군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까요?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공개된 현역 대위의 녹취 음성, 보좌관으로부터 분명히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콜백까지 했다라는 음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받은 중령도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추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전반 상시 감독하는 상시 감독 기구를 만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밝히고 일사천리로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칭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기구인데요.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수집하는 건 아니냐. 들여다보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도 부동산 불법 행위의 기준이 뭐냐. 내 돈으로 내 집 사도 들여다본다는 이야기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부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려가 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부동산을 못 사게 됐어요. 그러자 개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IPO 사상 최대 청약 공모금이 모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공모를 한 주식 59조가 몰렸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525대 1입니다. 최종 경쟁률이 역대 신기록입니다. 신청 폭주에 이 주식 공모 청약 사이트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이 멀어진 좌절한 2040 세대의 투자 양상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제목, 국민은 의사 파업에 가슴을 졸이는데 대통령은 기름을 부었다. 중앙일보가 왜 이 같은 기사 제목을 쓴 걸까요? 대통령의 페북 글 때문입니다. 이 글인데 전공의가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건 간호사들이다. 쓰러지는 의료진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간호사들인 걸 잘 알고 있다. 의사들의 짐을 간호사들이 떠맡았다. 라고 글을 쓴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글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진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가르기가 아니면 뭐냐? 이게 이간질이 아니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대통령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에 이 뜨거운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제목, 추 장관 쪽, 아들 부대장교 녹취록엔 침묵, 규정 따른 휴가 반박. 한겨레 신문도 오늘 추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진실 공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 추미애 장관 측이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침묵을 하고 있느냐라며 제목에서 쓰고 있습니다. 추 장관 쪽 무릎 수술 소견서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군에는 근거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의문은 1차, 2차 병가를 갖고 3차 개인 휴가가 발급되는 과정에 부대에 복귀하지도 않은 채 어떻게 휴가가 발급되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추 장관 측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에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감사글.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글을 올렸지만 야당과 각계에서는 대통령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쟁 직격 토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영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군인의 녹취 음성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또 북상. 이번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 주말에 10호 태풍이 온답니다. 이건 더 세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가기 전에 태풍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오전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갔는데요. 밤사이에 내륙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가장 지금 태풍과 근접해 있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태풍 상황 듣고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김지혁 기자, 현재 강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주문진항에서는 아침 일찍만 해도 굵은 비가 내렸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오전 6시 30분쯤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갔는데요. 기상청은 태풍이 12시간 이내 온대저 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갔지만 강원도 동해안과 산지, 경북과 충북 일부 지역엔 여전히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엔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전 6시 현재 사망 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새벽 1시 반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파손되면서 유리파편에 다친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재민은 17세대 22명이 발생했고 2,2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850건이 넘는 시설 피해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전선이 끊기면서 정전 피해를 겪은 가구도 12만 가구가 넘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10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한때 시간당 50mm의 장대비가 내린 강릉에선 저지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양양 지역엔 1시간 동안 12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차량에 고립됐다 구조되는 일도 벌어졌고 해안가와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주문진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곳만 더 연결합니다. 동작대교에 기상캐스터 나가 있는데 주말에 10호 태풍도 온다고 합니다. 알아보죠. 허용 캐스터, 지금 서울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나요? 네, 서울에서도 태풍 마이삭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는 아침보다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다만 제가 지금 동작대교 위에 있는 게 무서울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동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갔지만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동해 앞바다로 진출했고요. 저녁쯤 중국 청진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남부와 충청 대부분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태풍 경보가 해제됐는데요. 다만 여전히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중부와 경북 지역은 태풍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영동 북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비는 중부와 경북에 집중될 텐데요. 강원 영동에 250mm 이상, 경북에 최대 200mm, 서울 등 중부에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남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에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황제 타령이다. 서류는 다 냈다.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과연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당시에 직접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었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그런 일 없다며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직도 현역인 부대 대위의 녹취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현역 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추 장관의 반박부터 들어보시죠.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라면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된다. 추 장관이 강하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야당의 신원식 의원이 직접 해당 부대 대위와 또 중령을 통화했습니다. 대위와 중령 모두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콜백도 했다. 이 부대 관계자가 다시 그 보좌관에게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다만 왜 그걸 보좌관이 지시해야 되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이 업무를 보장하는 건데 병가를 연장해서 그냥 그런 전화를 받은 걸 갖다가지고 다 했다니 그까지 들었거든요. 자, 지금 들으셨듯이 대위와 중령의 녹취 음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신원식 의원실에서 직접 녹취를 한 건데 아직도 현역인 대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왜 그런 일까지 전화를 하느냐, 알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하고 아직도 현역인 해당 부대 대위는 분명히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니 둘 중에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재명 부장, 초유의 진실 공방인데 다른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캐치하지 못한 추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지금 현역 대위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글쎄, 다른 경우의 수라는 게 만들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금 어쨌든 현역 대위 자체는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명시했죠. 6월 21일, 병가가 6월 23일까지였는데 그 이틀 전에 자신이 축구를 관람하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 보좌관을 밝힌 사람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시점과 당시 상황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병가를 또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지역 대장 중령에게 문의받더니 병가를 연장은 힘들다. 그러니 개인 연가 처리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병가 힘들다. 이렇게 다시 또 전화 걸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상황과 진술 자체가 구체적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허위로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 또 반대편을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은 분명히 국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죠. 또 동부지검도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군 부대의 진술은 없다. 또 이렇게 명확하게 언론에 또 밝혔었죠. 그러다 보니까 글쎄 이게 지금 다른 가능성,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아니면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럴 이유가 사실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가장 정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다.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진짜 전화를 했다. 즉, 추 장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지 않았다. 즉, 해당 대위가 거짓말을 하거나 착각을 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해당 부대 관계자인 현역 대위는 콜백까지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콜백.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콜백. 추 보좌관,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문의차
부대 간부와 통화했다라는 의혹인데 A 대위가 그 보좌관에게 내가 다시 전화 걸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보좌관이 먼저 아들 휴가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 전화 왔다. 그러자 A 대위가 알아보겠다라고 상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진술은 해당 부대 중령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내가 그 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자, 그리고 A 대위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다시 콜백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양해를 구했다. 뭐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보좌관과 통화 끊고 나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지역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줬어.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다시 전화 걸어서 얘기를 해주었다. 라는 주장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화 전 대변인. 네. 콜백까지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재명 부장이 이제 상황 설명을 좀 주셨지만 누구랑 통화한 겁니까? 어제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이제 신원식 의원이 관련 내용은 녹취록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그리고 추미애 장관 측에서 아니라고 하고 이후에 다시 TV조선은 이 콜백까지 했다는 보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당시 제 기억이 분명하다면 추미애 장관이 아마 여당 대표 시절이었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그 초기쯤 2017년 6월이니까 그 당시인데 제가 담당자라도 전화를 받아서 이 당시에 이제 여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걸 문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확인해보고 꼭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강력한 당대표의 보좌관이기 때문입니까, 그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당시 담당했던 현재 대위는 콜백을 해주겠다고 번호까지 적었으니까, 해서 내가 반드시 연락을 줄이겠다 했으니 담당 중령한테 확인해보고, 확인해서 이거는 연장은 안 되는 거다. 개인 연가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콜백까지 해준 상황이니까, 맡은 바 상황에서는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되고 분명히 이건 이렇게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담당자라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 조회만 한번 해도 확인이 될 텐데 지금 8개월째 전혀 확인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고 두 번째는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러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만은 무슨 의사소견서나 휴가 신청서나 이런 관련 자료가 일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도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게 딱 콕 집어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것만 관련 기록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2017년 당시에 많이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한 일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인데 여태 확인이 안 되는 거 보면 의아한 부분이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은 추미애 장관 측에 보면 과거 보면 추미애 장관이 여러 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많이 하셨어요. 예.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답을 여직 안 하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답이 늦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 측 변호인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병가 신청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담당 이 상급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위 말고 애초에 녹취록이 공개됐던 상급자는 다 허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독 이 콜백을 했다. 전화 녹취가 이 건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점점 의혹은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인데 서재현 예. 부대변인 장교 출신이잖아요. 일단 공감하는 바는 이게 저도 현역 군복무했고 장교로 군복무했지만 부대에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휴가가 연장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분명합니다. 자, 어제 오후에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이 여러 가지 반박을 했지만 특히 그 보좌관의 전화로 왔다.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도 그리고 아들의 변호사도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그 부분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년 전이라서 크게 기억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특히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 콜백을 했다라고 하는데 신원식 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참 열심히 일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연락처도 알고 했는데 좀 더 나갔다면 콜백을 했다면 합리적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 여당 대표 아니면 저도 똑같죠. 뭐 총리실 보좌관입니다라고 하면 그 전화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콜백까지 했다라는 것은 이게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연락처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연락처 혹시 그 당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번호라도 공개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신원식 보좌관이 확인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으면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서 빨리 신속하게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 단계가 없이 그 신원식 보좌관과 대위와의 관계에서 콜백이 왔다. 그 내용이 아니라 전화 왔다는 자체 그리고 보좌관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신원식 보좌관님 측에 한번 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연락처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더 간단한 건 그렇죠. 소재현 대변인님,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이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본인의 보좌관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보좌관들을 상대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쌍방이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쌍방이. 예. 자,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사실을 진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져요. 두 분의 주장이 다르니까 쌍방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가능성은 뭐 2명 중에 1명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능성은 적지만 이게 좀 두 분 다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군인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비정치인일 때는 비서라든지 아니면 당에 있는 뭐 어떤 다른 분이라도 보좌관이라고 오해하실 수는 있다. 보통 저도 다 보좌관할 수 있는. 근데 보좌관이라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지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보좌관들한테 그 당시에 2명이 3명이든 몇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전화했냐 시킨 것도 없지만 확인했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른 가능성은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주 전 의원님, 그렇다면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한 게 아니고 대위가 다른 누군가로 착각했다라는 가정하에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당대표의 아들의 미복귀한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해주는 문제를 보좌관이 아니라 뭐 다른 비서관이 전화해서 문의했다? 그런데 복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휴가가 연장됐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네, 거기서 우선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1차 병가 이후에 규정상 이게 병가를 10일 쓰고 난 다음에 군에 복귀하지 않고 2차 병가를 바로 직접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이 군 내의 법규상의 어긋남이 없는지, 또 그동안에 어떤 관행에 배치되지 않는지가 1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2차 병가 중에 말하자면 물어본 거 아닙니까? 병가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병가를 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연가를 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가를 쓰더라도 2차 병가 이후에 복귀 후에 연가를 써야 된다는 거고, 또 내용으로 보면 1차 병가는 뭐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서 한 10일 썼는데 2차 병가 기간에 뭘 했냐? 실밥을 뺐다. 실밥 빼는 정도는 서울 아니라 어떤 군 병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보면 복귀 이후에 충분히 또 필요하다면 당일날 말하자면 군에다가 있으면서 실밥 빼러 갑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법규의 문제,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일반 병사들의 경우에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국민 그 감정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쪽에 이제 변호인단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류를 다 냈는데 뭐 서류를 냈다고 했을 때 그 서류 낸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갑작스럽게 지금 과거 서류를 이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 정확한 소견서에 입각해서 병가를 냈고 수술한 서류를 바로 갖다 냈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 미확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엉뚱하게 뭐 25일 당직 쓴 사람이 뭐 23일 날 전화한 사람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의학이 제기돼 그거는 확인해 보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적 의혹이 커져서 이게 논란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부풀어지고 좀 커지고 있으니까 빨리 확인이 돼야 되는 것. 그래서 서재원 부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쪽 당사자들이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면 지금 신원식 의원 측에서 녹취 분량을 공개한 게 3분이거든요. 근데 이 보도 내용으로 보면 전체 73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건이 뭐냐면 이게 빨리 다 모든 걸 확인해 주는 게,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서 논란을 없애는 게 좋지만, 그 진실 공방으로 빠져 들어간 이상 추미애 장관 측에서 이 지금 콜백을 했다는 건에 대해서 답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답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남은 이 70분 분량의 녹취록에 무언가 또 다른 공방거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측에서 빨리 뭔가 답을 명백하게 주는 게 그 다음에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앞서 부인을 했고, 야당은 유력한 당대표의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엄마 찬스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법적 조치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신원식 의원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신원식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는 금시초문의 엽기적인 황제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입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어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사 측이 반박을 했는데요. 뭐라고 반박했는지 그 반박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병가 기간인 2017년 6월 7일에서 9일, 그러니까 첫 번째 병가 때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 뒷받침하는 소견서 등을 제출했다. 분명히 수술을 받았고 소견서도 제출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2차 병가 기간 때 삼성서울병원에서 실밥 풀었다.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도 신청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직병의 증언은 허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엄마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이거에 침묵하고 있고, 두 번째는 1차 병가, 2차 병가 그 이후에 엄마 보좌관이 전화를 간 이후에 받았다라는 그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서류가 제출됐느냐. 이 두 가지의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기자, 왜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엄마 보좌관이 전화를 했어, 안 했어 라는 의혹과 미복귀 상태에서 개인 휴가는 어떻게 연장받았는데, 한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침묵이란 표를 썼지만 일단 첫 번째 그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통화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아들 변호인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을 수 있죠. 그걸 뭐 굳이 뭐 숨겼다는 표현은 좀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 사실관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겼다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게,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뭐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실관계를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 연가는 명령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한 거지만, 근데 지금 문제는 1, 2차 병가의 기록이 없다는 거죠. 소견서나 뭐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게 없는 건데, 근데 뭐 저희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건,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프지 않았는데 뭐 꾀병을 불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변호인단에서 날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수술 받았던 내용도 있고. 그렇죠. 4월 12일 날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병가를 갔다. 그 병가를 가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수술 받은 기록들을 동부지검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까지 변호인단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무릎이 아팠고 수술을 받고 한 상황들을 변호인단이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병원의 기록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남은 의혹은 이런 거죠. 그런데 왜 1차, 2차 병가에 사용된 기록들이 군대에 남아있지 않는가? 이게 이제 핵심 의혹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게 정경도 장관 말한 것처럼 그냥 행정착오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분명히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은 소견서, 진단서 같은 걸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게 중요한 이제 의혹은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 개인 연가는 명령서가, 그러니까 그 휴가간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가를 받는 과정에서 과연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이 받은 건지, 아니면
이 추미애 장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일종의 청탁, 그래서 특혜가 있었던 건지 이게 이제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사안 사안마다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분명은 추미애 아들 변호인도 날짜와 상황들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있어서 사실 뭐 그 자체가 전부 다 허위다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더욱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상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그래서 핵심인 겁니다. 추 장관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야당의 주장처럼 정말로 엄마 찬스를 활용한 황제 복무가 있었다면, 황제 타령이 있었다면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겁니다.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미복귀한 상태에서 개인 휴가를 연장받는데 아무런 불법성, 특혜성이 없었는지를 좀 밝혀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한 의문들 세 가지 정도로 손꼽힙니다. 함께 보시죠. 9일 2차 병가 연장 어떻게? 추미애 장관 아들이 1차 병가 갔고 부대 복귀하지 않고 2차 병가가 갔는데 이 연장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병가 19일간 무엇을 했느냐? 이에 대해서 추 장관 아들 측은 수술을 받고 실밥을 뽑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에 그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여전한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요. 자, 내가 처리할게 라는 상급부대 대위의 정체가 누구인지 부분이 아직 여전한 의문입니다. 자, 군의 특성상 같은 부대의 상급자가 아니고 타 부대의 상급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다른 부대 병사의 휴가를 처리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 상급부대 대위가 누구냐? 당직병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대위가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까 보고는 미복귀를 하지 말고 휴가자를 올리라고 말했다라는 건데 이 상급부대 대위의 정체가 현재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장교로 근무했던 서재현 부대변인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상급부대 대위가 왔다는 거예요. 당직병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상황은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상급 부대가 파견 근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급 부대가 이제 뭐 주한미군 카투사의 원 부대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급 부대가 만약에 거기서 주둔하지 않고 왔다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위병소라고 하죠. 근무지가 오면 차량도 그렇고 그 인원도 가면 차량에 가면 차량 번호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원들도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갔는지까지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 당시는 한 2년 정도, 뭐 3년 정도기 때문에 충분히 군대에서 일지가 있을 거고요. 그걸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라기보다 가정상에서 상급부대 대위가 뭐 와서 지시를 했다고 해서 사실 당직병 자체도 그것은 이렇게 뭐 그 명령이 상급부대 뭐 장교 출신에서 다 지키는 건 아닌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직 사병 자체는 또 군 지휘관을 대시해서 또 대표로 해서 사병이지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또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건데 만약에 가정의 가정입니다만 그 상급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도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상급 부대 대위가 와서 내가 처리할 테니까 미복귀라고 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카투사에서 근무했잖아요. 카투사의 상급 부대다? 몇 개 없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뭐 가장 우리가 선뜻 떠올려지는 것은 한미연합파 그렇게 볼 수 있는. 이건 추측이죠. 예, 확인되지 않은 추측인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상급 부대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다른 그 말하자면 직경지에 있는 육군 사단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부대하고 말하자면 그 부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휴가가 끝나지 않은 병가가 끝나지 않은 25일 전인 23일 날 말하자면 누군가 물어봤다라면 그 어떤 방식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지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았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급 부대인 사람에게 뭔가 지시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 보좌관이든 누군가가 물어봐서 병가로 할까요? 연가로 할 거야를 체크해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누군가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사실로 단정되지 않은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죠. 뭐 말하자면 그런
누군가 상급부대에 누군가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예. 이라는 전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의 출발점 자체가 당직 사병의 진술이었습니다. 당직 사병이 원래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23일까지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25일 당직을 섰는데 그때까지 복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전화를 걸었더니 뭐 집에 있다고 해서 빨리 복귀하라고 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급부대 대위가 와서 자기가 휴가를 연장해줬으니 미복귀 보고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안이 시작됐는데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이 가장 강하게 반박했던 것도 이 대목입니다. 당시에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당직 사병이라는 사람의 진술은 다 허위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 밝힌 사람이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안 자체도 굉장한 진실 게임을 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도 빨리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진실 공방의 전선이 지금 형성돼 있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이 부분은 수사로서 어느 쪽 이야기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밝혀줘야 할 사안이고 아직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측 의견과 또 야당의 의혹 제기를 나란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런 걸 검토했었다라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자, 이게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 조간신문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방부가 한때 문의 전화면 문제 없었다라는 대응 논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사실 여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추미애 아들 부대에 전화한 내용 관련해서 병가 연장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보좌관이 단순히 문의 전화를 한 거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대응 논리를 국방부가 한때 마련했었다 라고 이 신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박정환 대변인 당대표 보좌관이 전화 걸어서 휴가를 좀 연장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했던 거는 문제가 되고 휴가를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문의를 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논리인 건데 물론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나요? 요구와 문의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법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진실 게임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진실에 대한 건데 이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 국방부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혹여 추미애 장관이나 담당했던 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로 따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의 상황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예결위 답변 과정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전에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다가 오후에 가면 보좌관에게 그런 거를 시킨 게 없다, 시킨 일이 없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른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동부지검에서 이거를 수사하던 동부지검에서 이 녹취록 얘기가 신원식 의원을 통해서 이제 나오니까 수사 결과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은 없었다. 요청했다는 진술은 없었다. 야, 요청했다는 진술은 없었다. 이런 답변을 공교롭게도 동부지검에서 내요. 그래서 신원식 의원이 주장했던 이 보좌관이 전화해서 마치 그 병가 연장을 요청하고 강요했던 듯한 뉘앙스는 전혀 없었다. 진술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단어가 요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부지검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선. 그러면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문의했었던 전화는 받은 적이 있었냐? 공교롭게 이게 재밌게도 이 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니까 동부지검이 아직 답이 없어요. 문의했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요청한 적은 없다라고 문건을 통해서 전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그럼 요청이 아니라 휴가를 이런 식으로 연장할 수 있느냐, 문의는 있었느냐라 이런 진술은 있었느냐라는 답의 질문에 대해서 공교롭게 동부지검이 답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의혹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제 이제 서 씨라고 하죠. 그 추미애 아들 관계 변호사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8월 달에 동부지검에서 병원에 관련해서 뭐 자료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이후의 일도 당연히 다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니까 네. 저는 보좌관보다는 그냥 서 씨 관계자라는 서 씨 본인을 포함해서 이제 요청하고 요구하고는 저는 내용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병가 1, 2차 서서 이제 그 변호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군형 그 법상 휴가법상 30일 동안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일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문의하니까 개인 연가를 활용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은 그게 법적인 휴가법에 맞는 것인지 문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문의한 거하고 나는 지금 아파서 못 들어갑니다 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민 정서와는 다르지만 사실은 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라 보는 거죠. 예. 일단 뭐 요청이냐 문의냐의 논란을 따지기 전에 전화를 했었느냐. 추미애 당시 당대표실 직원이 그 진실 여부부터 좀 드러나고 나서 그게 요구냐 뭐 문의냐 이런 논란이 좀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추 장관 측의 추가 해명이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이 지금 상당히 뜨거운 논란입니다. 대통령이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한다, 감사를 보낸다라는 글을 쓴 건데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글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썼습니다. 의사의 짐을 떠맡은 간호사. 의사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다. 그 헌신과 노고에 감사한다. 코로나 사투 벌이며 힘들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을 떠맡았다. 파업 중인 의사들의 짐까지 간호사들이 떠맡았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방호복 벗지 못한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란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방호복을 입고 지친 의료진들의 대부분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들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자, 이 글, 대통령의 이 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이 글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과 의료진 야당의 설명을 각각 나란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진이 이 대통령의 글에 반발을 했습니다. 의사 커뮤니티에 이간질한다. 네 편 내 편 부채질 좀 그만해라. EJ 시작이다. 라고 부글부글한 반응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소재대학병원 의사는 처음 글이 올라왔을 때 조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격받았다. 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는 의사 파업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피는 것이다. 라고 반발을 했고, 대한정경협의회 간부는 약 올리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인 이들도 있다. 협상이 코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안타깝다. 부산의사회는요, 대통령님은 갈라치기만 하고 퇴입하면 끝이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앞으로 환자 곁에서 만나야 할 직업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젊은 간호사회라는 간호사 일각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고를 알아주신 건 감사드리지만 의료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의료 인력부터 확실히 지켜달라. 열악한 근무, 가중된 근무 환경, 감정 노동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젊은 간호사회라는 간호사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글에 반발을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다. 이간질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안타까운 마음에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올린 글이다. 앞서 대통령도 의사들을 치하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청와대의 설명과 또 이를 받아들이는 의료진 그리고 일각의 간호사들의 해석이 다른데, 자, 이 글 간호사들의 노호를 치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 간, 서울과 지역 간의 의료의 그 서비스의 차이 때문에. 근데
하필 이 코로나 시점에서 이 문제를 터뜨렸느냐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 지금 의료인들하고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상당히 좋은 접점을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 하필 마치 이 모든 공은 의사한테 있지 않고 간호사한테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글을 썼다. 저 시점이. 대통령의 글이 나온 저 시점이. 오히려 더 지금은 조금만 더 의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서 어제 오전에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럼요. 민주당 신인학연 대표 협회장하고 한정혜 위원장이 상당히 접점을 이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노고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왜 대통령께서 말하면 복지부 장관이 때리고 대통령 포용하는 이런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이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협소한 말하자면 스탠스를 취하는가 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문제는 그렇다면 간호사들이 좋아했냐 겉으로는 좋아했지만 선물을 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역 간호대를 넓힌다든지 지역 간호사 제도 원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처우를 진짜 개선할 수 있는 계획과 재정을 다오. 실제로 PA라고 하는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전문 간호직 제도를 다오. 이렇게 제도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듯이 그냥 말로 수고했다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 방법은 수가 조정에 있습니다. 수가 조정을 통해서 왜 수가 조정이 간호사 문제하고도 연결되냐 하면 수가 조정이 잘 안 되니까 어려운 문제를 결국에는 의사 수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구조가 돼버려요. 진짜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님은 5년 뒤에 그만두시면 되지만 간호사는 평생 의사 옆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이좋게 해주라. 왜 우리가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해주나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따뜻한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영주 전 의원님의 주장은 시기가 하필 공교로운 시점에 글을 써서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딘가에는 이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진심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청와대에 있었던 그리고 대변인을 했었던 박정아 대변인 저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잖아요. 그럼 하필 대통령이 왜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저 시점에 올리신 걸까요? 그거를 좀 판단하기 전에 궁금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보통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면은 최근에는 월요일 날 있는 수석 보좌관회의, 화요일 날 있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직접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오니 굉장히 최근에는 이례적이었어요. 과연 그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페이스북을 이용해서까지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었어야 되느냐. 근데 오늘 동아일보는 이렇게 취재해서 보도를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간호사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보도를 보고 나 좀 격려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관련 비서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걸 내서 수요일 날 이런 걸 내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취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자는 구술도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요. 그럼 첫째 하나는 근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신중하게 고민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단순히 간호사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툭 던진 게 아니라 꼭 어제, 꼭 이 시점에서 뭔가를 내야겠다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무언가 바라는 바가 있었을 거다. 표현이 의사들의 짐을 떠맡고 있다. 거기서 이제 그리고 또 저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대부분 의료진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들이란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하나는 의혹이죠. 대통령이 정말 지금 청와대가 이후에 논란이 된 이후에 해명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격려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혹여 정말 의사들은 정말 나쁜 집단이고 간호사들은 좋은 사람들이고로 갈라치기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구술에 대한 의혹이 하나.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하나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대통령은 정말 선한 취지로 지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비서관들이 모여서 글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라갈 때 이 모였던 비서관들이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충분히 잘못된 좀 전에 얘기했던 아주 직접적인 표현까지 쓰는 글을 만들어 쓰였다는 것은 지금 청와대가 현재 코로나 그다음에 현재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고 있는 사고가 그 안에서는 의사들은 조금 나쁘고 간호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확증 편향 내지는 집단 사고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요거는 우리 박정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의 개인 견해인데요.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또 안철수 대표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좌표를 찍었습니다.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간호사들에게 명하신 겁니까?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 다음은 또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입니까? 홍대구리 대통령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문제 해결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단언컨대 어제 대통령의 페북 말씀은 국가 지도자가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상처 주는 말씀을 중단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청와대에서는 설마 대통령이 이간질과 갈라치기를 했겠냐라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힘 등등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대통령의 글 내용입니다. 자,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논란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코로나와 사투 벌이면 힘들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을 간호사들이 떠맡았다. 그러면서 이 문장. 방호복을 벗지 못한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논란인데 자, 다시 투유 돌아와서 서재현 대변인님. 저는 대통령이 설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 국민과 국민을 의도적으로 갈라치게 하고 이간질시킨다라고 믿고 싶지 않는데요. 대통령이 덕분에 챌린지를 했잖아요. 그때 이 덕분에 챌린지도 그러면 의사가 아니라 대부분 간호사들을 향해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대통령이란 자리가 사실은 뭐 의사나 간호사를 갈라치게 할 이유도 없고 국민 자체도 뭐 지역적으로 갈라치게 할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으시죠. 단지 말씀드렸지만 표현에서 오해가 있다라면 그 문제 제기는 맞는 것인데 그것을 뭐 국민의힘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걸 갈라치기라고 단정하고 좌표까지 찍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 의도가 더 있다. 저는 그 배경 자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젊은 간호사 협회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우리 의사들이 이제 현장에서 떠나다 보니까 정말 힘든 간호 업무인데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더구나 의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 간호사들이 위계적인 질서 하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에게 부탁한다. 현장에 돌아와라. 이렇게 성명서를 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간호사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말로만 했던 정치권에서 몇 년이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났죠. 간호사의 업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의 의미인 것이지 그것을 정치적 의도로 의사, 간호사 그건 현 시점에서 안 맞다. 왜냐? 지금 정치권 국회에서 의사하고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대화 자체에서 서로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고 협의해서 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이 됐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갈라치기 한다. 그거는 상식을 떠나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뿐도 아니다. 다만 표현에 논란이 있다라는 우리 서지현 부대변인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 논란에 아이유 씨의 일부 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뭘까요? 아이유라면 그 가수 아이유 씨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유를 언급했는데 일부 팬들의 반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유가 아이스 조끼를 간호사들에게 기부했다는 소식 들었다. 곁에 항상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며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글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수 아이유가 간호사들에게 아이스 조끼 기부했다는 소식을 언급합니다. 그러자
자, 한 팬클럽 아이유 갤러리에 성명이 뜹니다. 아이유가 간호사분들에게만 기부한 것으로 오해살까 바로잡고자 한다. 아이유는 의협에 의사들에게도 방호복을 기증한 바 있다라고 일부 아이유 팬들이 대통령의 언급에 이렇게 토를 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공식 팬클럽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그 글이 내려가긴 합니다. 이런 논란도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민주당에서 최민희 전 의원이 이 같은 글을 올려서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의 한 최고위 후보가 판사를 일컬어서 판사 땡땡이라는 이른바 욕설 비하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최민희 전 의원이 이번엔 의사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전교 1등한 거 참 잘했어. 칭찬한다. 하지만 어느덧 의사 선생님 호칭이 의세로 바뀌어가고 있다. 의사 뭐 땡땡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파업하는 의료진들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 했잖아요. 대통령이 앞선 글이 표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아이유 팬들 중에 상당히 일부도 좀 우려스러운 성명을 올렸어요. 거기에 최민희 전 의원이 의세라는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만약에 메시지만 있었다면, 다른 게 없었다면 저것을 너무 정치 공세화한다 이렇게 야당을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권에서 여당 인사들이 그 이전부터 계속 코로나 정부에서 의사들의 파업을 두고 의사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죠. 또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최민희 전 의원도 의사를 욕설을 섞은 그런 단어를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도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게 하려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의협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비상인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까지 그러니까 오해될 수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해서 지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한정혜 정책위원회에 나서서 의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다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권에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왜 갑자기 의료 정책을 꺼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도 높게 강하게 지금 의사들 밀어붙였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논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한 건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방역에 의사, 간호사 누구 하나 없이 국민 모두 하나하나가 개별 다 자진해서 참여하지 않고는 지금 이 난국을,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건데, 과연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런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들을 방역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메시지인지 이건 다시 한번 좀 청와대나 여권에서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입니다. 두 가지 핫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핫플은 태풍 소식, 그리고 주말에 새로 오는 태풍 하이선 소식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노영민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남부지방을 휩쓴 마이삭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산간 지역에도, 제주 지역에도 강한 비바람, 정전사태, 항공편 취소되고, 부산에서 주요 도로 대교 통제됐고, 가로수 쓰러지고 건물 외벽이 붕괴됐고요. 시설 피해 106건이 신고됐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사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베란다 창문 테이프 작업 중에 유리 깨지는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이송됐지만 가다 출혈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삭에 이어서 태풍 하이선이 온다는 소식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 기자와 또 기상캐스터 연결을 통해서 다 전해드린 내용입니다만, 태풍 하이선이 또 온다. 괌 북쪽 약 780km 부근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를 거쳐서 오는 7일 아침 통역에 상륙을 하고 한반도 중앙 관통으로 예측되니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 소식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 핫플은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어제 국회에서의 발언 논란입니다. 먼저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대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담보대출 모르십니까? 관심 좀 가지세요. 정책실장님 조정된 상황과 보기상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서민들은요, 가장 바라는 게 지금 대출입니다.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건 뭐, 그건 뭐요? 일단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집값 뛰게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이 이렇게 대출 70% 60% 받아가면서 집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집값 모르는 거예요.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봤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것입니다. 좀 제대로 현실을 좀 파악하세요. 대통령에게도 좀 전달하시고요. 네, 정익진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노영민 실장의 이 두 가지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세간에 시장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답변을 못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특히 서민들, 특히 30대들이 왜 영혼까지 끌어모으면서 집을 사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답변을 하자 야당에서는 국민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문제다라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30대 관련한 집값 관련해서는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끌, 지금 말씀하신 영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30대들이 몸과 마음과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 사는데 몰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여유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생집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집 사기는 망했다. 이걸 갖다 그 두 가지 키워드인데, 제가 봤을 때 30대 중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영끌해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면서 이생집망이다. 이거는 둘 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뉴스거리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과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KB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감정원 기준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감정원 기준으로 하면은 그 주택의 가치가, 가격이 좀 그 다운되기 때문에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기준까지 낮춘다니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토부장관이 해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 이 시간에도 했었는데 기업은행 차장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70몇 억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수십억의 그 시세 차익을 갖다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핵심에 있는 은행이나 뭐 다른 요로에 있는 핵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잘도 그 담보대출을 갖다가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또는 무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김영주 의원님 뉘앙스의 차이긴 한데, 앞서 대통령의 글도 그 뉘앙스의 논란이 있었지만, 30대들이 왜 이렇게 서민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냐라고 묻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과, 야당의 주장처럼 지금이 아니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그 절박함에 집을 산다. 이게 참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참 그 질문과 답변이 둘 다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스러운 답을 해야 될지 기분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노영민 실장의 얘기도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이 키우기 위해서 집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사실이 아니죠.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영끌해서 집을 사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예.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 집의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나는 평생 집 한 채라도 꼭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냐, 이 정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다르고 다른 건데, 지금 영민 실장처럼 저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허양된, 말하자면 투기와 투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30, 40대가 보여진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민주당 안에 젊은, 말하자면 그 20대를 대표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이 말하자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세대와 정책, 세대와 예산의 관계를 좀 깊이 봐야 된다.
7, 8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하고 30, 40대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답변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30대의 영끌과 관련해서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한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영끌와서 집 사지 말고 신규 분양을 기다려라 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새로 지목한 20대 청년 최고위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협조하지 못하지 정치권의 반응 네네. 혹은 방식 자체가 청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 그 영끌과 관련해서 그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계속해서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더 많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신임 최고위원으로 지목된 20대 박성민 최고위원인데 민주당 돌직구네요? 소신 발언이네요? 제대로 저는 돌직구를 날렸다고 봐요. 날렸다고 보고요. 이게 부동산 문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앞서 봤던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식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의 인식도 그래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데 일단 김현미 장관이 저런 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다렸다 분양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30, 40대 소위 옛날에는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서 분양을 받지만 지금은 가점제가 있어가지고 최소 62점, 65점 이상 되지 않으면 분양 자체를 못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최고위원이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노영민 실장도 그래. 대출 지금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대로 된 직장 다녀서 내 소득이 얼마 이런 거 다 은행에 제출해도 요만큼밖에 안 나오고 그나마 제대로 된 직장 없는 사람은 대출 받지를 못해가지고 집을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월세도 살고 전세도 살고 뭐 내 집에도 인적 끝내 왔습니다만은 월세 구하고 전세 구할 때 제일 먼저 집주인들이 물어보는 것, 부동산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애 있어요? 애 몇 살이에요? 그럼 집 망가지겠네?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네. 젊은 부부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내 집 만들려 하는 절박함인데 그걸 뭐 집값 올라서 올릴 기대감 때문에 그랬다? 아직도 저는 본질을 못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패널들의 개인 견해들 다 들어봤고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뉴스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자막으로 195명인가요?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자막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95명이네요. 신규 확진자 수가 195명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나흘째 200명대였는데 앞자리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진 속보인 것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정광훈 목사가 퇴원하자마자 또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정부에게 한 달간의 기간을 줄 테니까 사과를 하라라며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미안한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도리다. 대통령도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전광훈 씨다라는 표현까지 어제 썼는데 김종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전광훈 목사의 어제 이 같은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2차 재확산, 그러니까 대유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거는 사랑제일교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상당수 한 600여 명이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 이어서 계속 이제 추가 확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상황,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렇게 이행을 했으면 지금의 상황은 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요, 정혁준 여사님, 정광훈 씨 적반하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네.
일단은 그 전광훈 목사가 확진이 8월 17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9월 2일 날 퇴원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세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8월 24일하고 8월 31일에 검찰에서 지금 보석 중이거든요. 그 구속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구속됐다가 보석 그 상태였는데 이 보석이 취소돼야 된다. 이 의견서를 2번이나 냈고요. 그 다음에 8월 21일에는 그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제 그 퇴원하자마자 또 2차로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좀 잘 보여줘라. 이러한 그 지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전광훈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한다면 본인이 법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이나 뭐 정치권에 대해서 한 그 약속도 아니고 법원에 대해서 한 그 약속만큼 내가 보석 기간 동안에는 자제하고 근신하겠다. 재판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은 지켰어야지 그걸 갖다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아무리 저런 말씀을 갖다 하셔도 공감을 얻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코로나19 이 국면에 저희 채널A가 밀착 취재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젊은 남녀 40여 명이 밀착한 채 미팅을 즐기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영상부터 일단 함께 보실까요? 자, 밤 8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인데요. 거리엔 인적이 드문데 젊은 남녀 2-3명씩 3-4 모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의 화면입니다. 지금 젊은 남녀들이 들어가고 있죠. 한 카페로. 자,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총 참가자 40명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10명 넘게 바짝 붙어 앉았고요. 출입문은 닫혀 있고 창문도 없습니다. 밀접된 그리고 밀착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마스크를 쓴 분도 있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코를 낸 채 턱에만 걸치고 혹은 마스크를 안 쓴 분들도 안 쓰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문제는 서로 신체를 접촉하는 게임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이렇게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를 옮깁니다. 다양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들이 이동을 하고 계속 자리가 바뀌다 보니 같은 술잔, 같은 물컵에 여러 명이 입을 댑니다. 2시간 반 만에 1차 모임이 끝나고 2차 뒤풀이까지 이어집니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스크를 안 쓰고 걱정 안 되세요? 다들 똑같은 입장이죠. 근데 뭐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힘내라고. 김정희 교수님,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이 상대를 찾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연애하기도 힘들고 또 코로나 보니까 좋은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같은 젊은 세대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좁게 모여서 이 국면에 아파트 게임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라뇨.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들이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어떤 지금 상황에서 확진자가 여기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유무를 떠나서 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온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지금의 난관을 타개를 하려고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안 하고 굉장히 비좁게 서로 모여서 어떤 저런 게임이나 이런 활동 그리고 뭐 음식물도 나눠 먹고 잔도 돌리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좀
글쎄요, 좀 일정 부분 이해는 가나 굉장히 부적절하다. 절대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그 멘트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 나는 괜찮겠지. 우리끼리는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감염이 되면 거의 대부분 감염이 또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가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지인, 동료, 가장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처럼 감염 경로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감염이 될 수 있고 저런 상황이면 언제든지 감염이 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익진 변호사님, 저희가 좀 취재해 봤는데 일단 뭐 젊은 남녀들이 모르는 분들이 40명 모였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을 이동을 해요. 남자분들이 뭐 30분에 이 테이블 와서 뭐 아파트 게임하고 이 테이블에 가서 뭐 디비디비디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술잔, 같은 물컵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법칙이 있어요. 뭐가 어떤 법칙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들면 평상시보다 익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예. 지금 위험한 행동을 갖다 하면 본인에게 위험한 그 결과가 초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 때랑 또 틀려요. 요즘 그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이 발달해가지고 미팅 같은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끼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쉽게 모인다. 쉽게 모인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자중자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를 그 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저런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파트도 불안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먼저 번 구로 아파트에 이어 이번엔 어딜까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근무 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해당 아파트는 2천여 세대의 규모의 복도식 구조입니다. 어제 강남 아파트 발 확진자가 6명이 나왔어요. 경비원 2명과 주민 4명. 주민 중에 1명은 확진 경비원 담당 아파트 동에 거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강남구 보건소에선 최초 감염자가 경비원인지 주민인지 등은 조사 중이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많아서 실마리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네. 먼저 구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어떤 그런 확산의 통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강남의 아파트에서는 6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경비원분이 감염이 됐고 또 주민들도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구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개체가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어떤 전파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구로 아파트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엘리베이터 탈 때 굉장히 조심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통한 어떤 더 급속한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지금 네. 구청 보건 담당 직원 얘기로는 이 경비원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주민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요 조사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비원으로부터 시작된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주민 현재까지 4명이 감염이 됐는데 주민 중에 1명은 이 경비원들이 일하는 동하고 다른 동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감염원에 의해서 감염된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분들과 주민들과의 접촉이 그렇게 빈번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6명 확진인데 지금 이제 검사 대상자 한 900여 명 중에 절반 정도가 검사 완료됐고요. 나머지 절반이 또 진행 중인데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는 못합니다만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비원분들이 확진 판정 받은 게 최초가 8월 28일인데 임상 증상 한 열흘 전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상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어떤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아무래도 주민으로의 확산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화 이글스의 1군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선수들이 옥상에서 술을 곁들인 채 고기를 구워 먹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화 이글스 신정락 육성군 투수 김경태 선수가 확진을 받았죠. 지난달 28일 서산한 원룸 옥상에서 확진 선수 등 한화 이글스 관계자 6, 7명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맥주 2병을 나눠 먹었다.
당시 충남은 실내외 마스크를 착용을 광역 권고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한화 이글스 측의 해명은요. 해당 모임 코치가 육성군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외부 식당 나가기 위험하니까 옥상에서 모인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한화 측의 해명에도 조금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나가서 술 먹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그런데 더 일리 있으려면 옥상에서 모여서 고기 맥주 안 먹었던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이제 정말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운동선수들인 만큼 모범을 보였어야 되고 또 격려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운동선수들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문제 격려하면서 최소화했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저런 방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또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모범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신정락 선수는 이제 2군이기 때문에 한화 측에서는 1군 선수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대위 녹취록에 침묵하는 추라는 주제로 김영주 전 의원님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